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허위급여, 차량 등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봤고 검찰은 이 가운데 2억여 원을 뇌물로 보고 지난달 28일 이 전 부지사를 구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다음 총선이 임박한 내년 여름 이후 가을 정도면 그런 분위기가 훨씬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헌정 질서만 파괴하며 민심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초강세에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달에만 500억 달러, 약 71조 8천억 원의 외환을 소진하는 등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진단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익잔트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이 통화 가치 방어에 쓴 외환 보유액은 모두 500억 달러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로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200억 달러, 한국이 170억 달러 등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개발된 모더나의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식약처가 파이자의 코로나19 2가 백신에 대해서도 국가 출하 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파이자의 코미나티 2주 78만 회분에 대해서 검정 시험을 수행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국가 출하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 11일까지 9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6도, 습도는 72%입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이 어제와 오늘 군용기 위협 비행과 포격 사격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저마다 대북 규탄 메시지를 냈지만 원인과 해법에 있어선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의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 강릉 시향 상임 지휘자로 취임한 정민 씨. 아버지 정명훈 지휘자에 이어 세계적인 마에스트로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정민 지휘자와 이야기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가을을 맞아서 주변에 축하할 일도 많아졌지만 녹록치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시사에 문자 보내주십시오. 사연 보내주시면 시사회가 대신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기보다는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기로 한 건데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쪼개서 여러 부서로 이관할 경우 성평등 정책이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밀려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요. 여성 정책을 인구 가족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결합된 젠더 폭력, 여성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성평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아직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을 덧붙였는데요. 실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가운데 99위로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무색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되고 기능이 나눠진다면 성평등을 이야기할 창구가 늘어나 오히려 발언권이 커진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가부 폐지에 대한 각종 우려에도 여가부가 앞장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정말 여가부 폐지가 답이라면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여가부 폐지를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지만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 진행된 여성계 간담회에는 부처 폐지 반대 단체들을 초청조차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는데요. 여가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설득의 기술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연이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미사일 발사하기 시작한 걸로 따지면 지금 반 달이 넘은 상황인데요. 어제는 군용기를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보내 위협 비행을 벌인 데 이어서 오늘은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야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해법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정치권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모습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짧게 먼저 한 말씀씩 듣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표현을 써야겠죠. 이 안보는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북한의 도발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네. 대해서도 엄중 경고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를 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제가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국민들은 실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이 되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탓을 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은 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타저타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재와 또 앞으로 발생할 미래일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하고 또 하나는 사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 때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북한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외교 안보 문제가 지금은 경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위기거든요. 지금 뭐 북한이 이렇게 뭐 포를 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미국이 뭐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지금 굴러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뭐 산적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정말 이 외치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협조할 필요가 있으니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는 협조를 해달라.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 네. 인생을 위해서는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메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목소리가 좀 없는 상황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당 일각이라고 사실 일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는 물론이고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무효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또 반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런 여당의 태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전에 이제 김성환 진행자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대결할 때도 있었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의사와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또 힘을 합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가 햇볕 정책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또 한 예가 처칠과 또 애틀리의 경우도 있거든요. 2차 대전에 공동 내각을 구성했던 서로 보수당이고 노동당이면 앙숙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이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일종의 우리가 이 정치적인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 수준의 근접한 정도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9.19 군사합의는 물론이고 지난 노태우 정권 때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이건 저는 기억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무효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 끝장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서로 이제 무기는 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하해와 협력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건 더 우리가 나중에 판단해야 될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일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면 이건 개인적 의견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인식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네. 집권 여당이 사실상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진석 의원 정말 개인이고 개인적인 자리라면 이런 이야기를 혹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이제 집권 여당의 이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사실 남아있는 단계는 대통령 정도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씀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일단은 뭐 과거에도 우리 핵무기 뭐 독자 개발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기도 했었잖아요. 보수정당 내에서는 이번 같이 북한이 이렇게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핵 전술핵 재배치든 간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뭐 지금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 기술적인 문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뭔가 우리가 핵으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그게 이제 뭐 지금 많이 나오는 지적이 북한이 어쨌든 핵실험을 하고 이 전술핵 수준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자신들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아무튼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른바 핵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이 종류든 어떤 수단으로든 간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그게 뭐 층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선택지이긴 하지만 자체 핵무장도 필요하다는 취지에 가깝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는 뭐 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를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게 전술핵 재배치 얘기거든요. 네.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면 이걸 무효화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라는 한점으로 모이는 건데 그런데 저는 여당의 대표격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네. 또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의사에 대해서 코드를 맞추는 차원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코드를 맞췄다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차원에서 예. 그게 전술핵 재배치든 아니면 지금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한 사실상의 이제 핵 공유든 예. 어떤 수준이든 맞춰야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하고 우리가 핵을 가진 상황하고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코드를 맞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당권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 강한 목소리로 예를 들면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또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제가 신문을 쭉 보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핵 균형을 맞추게 될 경우에 당장 발등에 불은 끌 수가 있지만 예. 더 큰 문제를 앞으로 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어떤 군사적 충돌, 어떤 대결 구도 이것을 이제는 기정사실에서 앞으로 쭉 가야 되는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발휘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미일이 협력을 하더라도 그 수준과 어떤 조건을 우리가 결정하고 이 정도까지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이면은 그러한 협력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구도는 미일이 주도하는 거고 그것은 대중국 이 전체적인 대중국 전략의 큰 틀에서 지금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거기에 대한 종속 변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북 관계를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사실상 이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경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고를 좀 이 생각을 해서 당장은 그러한 어떤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더라도 플랜 B, 플랜 C를 마련을 해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장이나 그런 움직임이 여당과 대통령실과 정부에 없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제 지금 뭔가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집권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강한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는 뭐 신범철 지금 국방부 차관이 인터뷰한 내용 보면 아유 뭐 해구산에서 아직까지 더 나간 건 없습니다 이런 식의 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한쪽은 차분하게 톤을 유지하고 다른 한쪽은 좀 그래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되는데 저는 오히려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미국이 어디까지 동의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새 안보 전략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한반도 비핵화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교감이 아니라 전혀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외교 순방도 그렇고 저는 그 당시에 뭐 비속어 논란도 비속어 논란이지만 참 이 외교를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왜? 일정이라든지 또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서로 상호 간에 국무총리실도 그렇고 공유 안 된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네.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전술핵 관련돼서 지금 뭐 진전된 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백지 상태에서라도 북한과 대화할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참전을 못하는 상태인데 한반도에서 안보가 긴장관계로 더 높아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것도 핵까지 거론되면서 네. 그건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도 바이든 정부는 상당히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뭔가 체계적이지가 않고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마구 던지기식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거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게 국민들이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공유되고 국방부나 대통령실이나 또는 집권 여당이 그런 이 서로 상호 공감 속에서 나오는 의견인지 예.
아니면 그냥 투척되는 것인지 그러면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외용 메시지냐 대내용 메시지냐 이거 또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충을 네. 하자면 네. 지금 배 소장님 말에 이제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네. 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하자면 신범철 차관이 오늘 KBS 1라디오 나갔고 한 얘기 중에 여당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가능성 없는 얘기를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우리가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네.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반론을 합니다. 미국이 그거 안 해준다. 전술핵은 미국 건데.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에 대해서 신범철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앞으로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이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대비해서 여당에서 좀 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거론한 확장 억제를 강화해서 사실상의 핵 공유를 하는 방안으로 간다.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에 핵은 안 들어오는데 전술핵이 안 들어오는데 네. 예를 들면 괌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미군 기지에 상시적으로 전략 자산을 배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국에는 핵이 안 들어오지만 전술핵을 재배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해구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해구산이라는 게 24시간 전략 자산이 오지는 않으니까 네. 핵함모라든가 네. 핵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한반도 인근에 24시간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을 강화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해법이 박근혜 정권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오바마 행정부가 그때도 비용이 많이 들고 국내 이 미국도 국내 여론이나 국방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안 들어줬어요 이것을. 즉 지금 전술핵 재배치가 너무 센 카드니까 마치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가 그 아래 단계의 카드여서 이거는 좀 얘기가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미국은 들어주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대통령실하고 미 행정부하고 만약에 협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그리고 핵무장 강화, 자체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미국이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당이 센 발언하는 거라는 해석이 있는 건데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예를 들면 외교 라인이라든가 외교 안보 라인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당의 당권주자들이 하는 얘기는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국민이 다 듣고 있는 이런 공론장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국민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강대강 대치 그리고 언제 군사적인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국면 속으로 가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현무 미사일을 쐈는데 앞으로 쐈는데 막 뒤로 갑니다. 그리고 그제는 에이테킴스 같이 두 발 쏜 거 중에 한 발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꼭 미사일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 군에 문제가 있다거나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약고를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똥에 하나 튀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방향으로만 막 가는 게 옳은 거냐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네. 이 문제에 대한 대화는 사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더 들어가서 저희가 좀 나눠볼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분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네. 그동안에 이제 안보 이슈 나왔을 때 주로 이제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 이런 이제 뭐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게 좀 있어 왔잖아요. 네. 또 역으로 또 얘기하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에는 또 긴장이 많이 완화된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작동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죠. 김인하 평론가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물은 결과 매우 위협적이라는 응답이 41%, 약간 위협적이다라는 응답이 30%가 나왔고요. 예. 여기 이 수치에 대해서 갤럽은 이게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 직후에 우리 국민이 느꼈던 위협성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이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평화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7%. 아니다. 군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25%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냐 아니면 뭔가 대화를 시도하는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은 뭔가 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군사협력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49%,
불필요하다라는 응답은 44%였다는 건데요. 굉장하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이 한미일 동맹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관련 발언들이 되겠죠. 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는 구도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할 국민들이 어느 나라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죠. 하나는 이제 네네. 대화와 또 대치에서는 대화를 더 원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또 핵심 안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이나 60대나 또 가정주부층이 결집하는 그런 또 반응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건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대감이 커졌던 남북 관계만큼 그런 현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대안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동맹이든 연합훈련이든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미사일을 그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이걸 국민들도 아이디어가 당장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김진아 평론가가 분석해 줬던 그 여론조사 결과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꾸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좀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적지 않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은 대치 국면이 더 그 수위가 높아지거나 길어지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그게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한편으로 과거에 북한이 주로 사용했던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군사적 긴장감 한껏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몸값을 높여가지고 그다음에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이런 방식인데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도 같이 높여간다고 하면 오히려 충돌로 갈 위험만 지금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브레이크 걸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북한이 막 포를 쐈지 않습니까? 네. 완충구역에다가 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19 군사합의 파기해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그렇게 9.19 군사합의 파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은 우리 파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파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먼저 파기했다고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군사행동하면 될 텐데. 이미 뭐 선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우리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파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더 세게 나오면 우리는 더 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계속 있겠죠. 서로 이걸 계속 이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강원 전략에서 강한 전략을 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도 협력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군사행동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결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뭔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고 뭔가 해결이 되는 방안으로 가면 국민들은 지지하고 이게 맞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계속 서로 강대강의 대치 국면만 올려가가지고 이게 뭐 미사일을 뭐 1년 내내 쏜다 이러면 국민들이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여론이 이미 조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사일 1년 내내 쏘면 바닥나요. 그렇죠, 물론. 네. 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전후 한 70년 동안 이렇게 꼬여온 관계인데 풀기도 참 어렵고 어려워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보죠. 감사원이 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논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한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배종찬 소장께서. 네. 결국에는 감사원의 중간 발표이긴 한데 우려됩니다. 왜? 또 정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왜냐하면은 지난 정권의 안보실장, 국정원장, 또 통일부 장관, 또 해경청장을 이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다고 한 것이고 결국에는 2년 전에 있었던 2020년이죠. 있었던 일에 당시에 관련된 기관들의 그 당시의 발표와 지금의 발표가 다른 거고 즉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고 또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그대로 또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났고 또 이 과정에서
뭐 유병호 사무총장이죠. 예. 또 문자 논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저는 아주 순수하게 감사원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발표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인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건 저는 중간 발표지만 매우 꼼꼼한 향후 조사가 이루어져서 최종 발표가 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더 거센 정쟁의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요. 저는 뭐 이게 유족들이 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서 이제 감사원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네. 아주 크게 나누면은 쟁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피살된 공무원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어쩐 내용이든 간에 어쨌든 국민의 생명을 잃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한 거냐 못한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떤 그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 맥락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반드시 이제 법적 책임의 대상이냐 이런 것도 의문일 것 같고 근데 이제 감사원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의문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됐지만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맥락이 있는 것인지는 네. 추가로 뭐 수사를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결국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고서를 삭제한다든지 이 내용을 뭐 축소 은폐한다든지 그리고 월북이 아닌 것 같은 정황도 있는데 그것은 빼고 판단했다든지 뭐 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거는 그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 내용만 보면은 그건 이 법에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적 책임을 가려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결과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나오면 그 논란만 남고 유족들은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 이 진상규명 자체가 실종됩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건 매우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의 수사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미리 수사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다 감사원이 찍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네네네. 이게 언론 플레이 이상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감사원이 검찰이 확보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왜냐하면 감사원이 뭐 감사할 때는 영장 청구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이미 그래서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귀를 터준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시선 모두가 사실은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했어야 되는 사안을 굳이 이 섣불지고 불에 들어간 것 같은 결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정책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느냐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가다 보면 뭐 굉장히 얘기가 좀 넓게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씩만 좀 간단하게 질문드려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추정이라고 하는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던 판단 근거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유물을 붙잡고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상태였다. 북측에 발견이 됐을 때. 그리고 SI 특정 정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첩보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뭐 감청 정보라든가 이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한 정보 안에 월북할 의향을 표현했다. 그리고 국내 한국에 남쪽에 있을 때 남한에 있을 때 무슨 신용불량이 있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원이 감사 결과 이번에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지금 뭔가 명확하게 조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언론의 지적이 있으니까 더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어느 선박인가 구조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지금 북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져 있고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발견 당시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모든 게 의문인 것이죠.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유일하게 지금 제시한 감사원의 근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월북 의사가 없었다를 반드시 이 논란이 없는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조가 됐다라면 제가 이게 사망한 분의 명예도 있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만 네네. 구조가 됐고 월북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중국 어선을 통해서 사실은 남쪽으로 왔어야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다시 바다로 뛰어들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한다면. 방식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전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예. 왜 그분이 중간에 그러한 배의 구조가 됐더라도 왜 결국은 북한 해안에서 발견이 돼서 북한 군인에게 결과적으로는 월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는가. 이 전후의 맥락과 사정이 지금 감사원 조사 결과로도 안 밝혀지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로는 밝혀질까요? 그 모든 내용이?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의문이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의문이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SI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제 스페셜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경로가 이제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2년 전에도 2022년에도 그 당시는 미래한국당이었나요? 하여튼 그 양쪽 정당이 국회에서 정보위에서 다 확인을 공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월북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북한에 가고 싶어서 북한이 좋아서 또는 뭔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 뭔가 남한을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이 궁금한 것도 뭐냐면 우리 이 국적의 선박에서 어떻게 해서 배에서 나와서 표류를 하게 됐고 그 장시간 동안 표류를 했는데 지금 중국 어선이 됐던 그 중간 과정에서 구조가 됐다가 이 구명조끼까지 입고서 또다시 바다로 들어간 그런 사실들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러고 난 이후에 이 감청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확보한 그 대화의 내용이 과연 월북이라는 것이 그래 나는 북한에 오기로 했다. 북한 쪽으로 해서 구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가려져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네. 근데 이 SI 정보 쉽지가 않아서. 공개해도 네. 공개해도 안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 조사 결과를 봐도 월북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맥락이 그건 뭐 통일부 장관도 인정했던 그렇죠. 부분이니까. 근데 그 맥락이 네. 북한군이 자꾸 이걸 이 압박을 하고 당신 여기 왜 있냐라고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그러한 이제 좀 압박감 속에서 월북합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그 과거서부터 지금 보수 정당이 얘기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네. 그 당시에 정부는 그런 건 그것까지는 이제 모르겠다거나 그 월북이라고 판단을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SI 정보를 공개를 하면은 이 내용에 물론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긴 하지만 공개를 하면은 월북이라는 얘기를 한 걸로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또 일종의 해석 투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맥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게? 그래도 검찰 수사를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보가 있을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얘가 좀 길어져가지고요. 제가 중간 멘트도 조금 늦게 하게 됐는데 일단 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그걸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아마 제가 굳이 소개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김일성 주의자부터 뭐 총살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전문가라서 지금 임명을 했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출근길 문답에서. 지금 이번 파문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향후 전국의 가장 큰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문수 노사 경사노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네. 대통령의 임명 배경은 도스태핑에서도 밝혔지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네. 근데 그 현장이 노동 현장이 아니라 이제 이념 현장이겠죠.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인사청문회장은 아닙니다만 네. 워낙 이념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금 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 또 한 인터뷰에서는 뭐 총살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인사를 보는 국민들의 평가는 중도층이나 또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나 여기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중도층에서 실제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가 나올 것이다. 이걸 뭐 네. 완전히 이제 강성 보수층에서야 뭐 김문수 경사도의 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만 그 극히 일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조치가 없다면 지지율에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하 평론가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문수 위원장 발언의 뭐 적절성이야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이런 편향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경산호 위원장인 거지 않습니까? 사회 갈등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느냐 국민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젠가요? 그젠가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은 김문수 위원장 스스로 설명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예. 근데 보통 대통령실에서 어떤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내는 거는 설명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명하라 스스로. 예. 해명하지 못하면 그러면 인사조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맥락으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원래 그런 거는. 예.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도 이거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건데 네. 오히려 대통령이 이거 꺾을 생각이 없다라는 걸 오늘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에 한 번 더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일각에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네. 나는 그거와 개의치 않고 그 문제의 발언과 관련되어 있는 논평 대신에 그가 적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명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여기까지 일단 문자 소개하신다 그러는데. 예, 이슈는 마무리하고요. 저희 앞서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청취자분들께 고지했는데요. 지금 축하 메시지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시사회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0991님. 월세방 탈출 드디어 24평 전셋집으로 이사합니다. 오. 월세 살면서 불안함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음의 큰 짐 하나를 덜어낸 느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언젠가 내 집 마련하는 기쁜 날을 기다리며 이사를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영철 소장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2928님 축하해 주세요. 오늘 드디어 장학금 대출 다 갚았어요. 와.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갚은 거라서 더욱 뿌듯하네요. 야.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참. 네. 저도 대출 다 갚았을 때 정말 장학금이 등록금 대출 갚았을 때 너무 기뻤는데 네. 어제 같습니다. 그게 어제 아니에요? 어제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짐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 홀가분하게 그럼요. 털어내셔서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축하해 주셨는데 축하 받을 일이 있죠? 제가요? 생일. 네. 오늘 미역국 드시고 나오셨어요? 미역국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네, 생일 뭐 거의 다 갔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청취자분들 생일이에요? 가운데 김민하 평론가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유명인이에요. 신 된 거예요. 신.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김민하 평론가 축하해 주실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망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5분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좀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축하 메시지 전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저희 시사회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회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하받아야 할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번 주말 정민 지휘자가 강릉 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첫 서울 정기 연주회를 선보입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음악가 정명훈 지휘자의 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정민 지휘자 연결해서 연주에 앞두고 어떤 마음이신지 또 그의 지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주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아주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시 단원들 많이 야단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진행하진 않아요. 네. 그 취임 후에 첫 서울 공연인 만큼 클래식계에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주 반가워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첫 서울 공연이라 특별하긴 하지만 저희는 어떤 공연이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공연이든 아주 기대됩니다. 네. 그동안은 국제 무대에서 워낙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꼭 어떤 공연이라서 긴장하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 맨델스존, 하이든, 브람스로 구성되어 있던데요. 어떤 곡들을 준비하셨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아주 좋아하는 곡들 선택했습니다. 아주 좋아해서 선택했어요. 예. 맨델슨 스코틀랜드 구연곡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 그리고 2부의 브람스 First Serenade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곡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이미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좋아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이 무대 준비하시면서 지휘자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요. 어떤 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하면서 항상 그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제 목적하고 목표는 저희 클래식 음악가는 다른 음악, 재즈 음악하고 다른 음악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이런 작곡가들이 쓴 곡을 다시 이거를 청중들한테 들려주는 그게 우리 일이라서 제가 항상 제 목적은 그 작곡가의 의도 그리고 작곡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하던가 그거를 성공적으로 전달되는 게 목표입니다. 매번. 네. 이 청취자분들께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팁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연 가기 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준비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 프로그램 연주될 곡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들어보고 오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근데 그런 준비를 안 하더라도 팁이라고 하자면 이게 요즘 아주 집중하면서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이게 집중 감상을 하는 게 별로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필수로 필요한 게 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자로서 하고 듣는 사람으로서도 똑같은데 아주 듣는 그 악기들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 굉장히 집중적으로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요즘 이렇게
background music처럼 듣는 어디 가든 이렇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네네. 그래서 별로 사실 듣고 있지 않아도 그냥 항상 배경에 그냥 틀어 있는 그런데 우리 클래식 공연에 올 때 아주 집중적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음악은 많이 듣지만 어떤 한 음악에 집중해서 듣는 습관을 잘 안 갖게 되는데 이번 클래식 그리고 음악은 그거에 더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미국 작곡가 코플란드라는 작곡가가 쓴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영어로 What to Listen For in Music인데 그 음악을 어떻게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작곡가가 직접 쓴 책입니다. 근데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책을 아주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휘자께 참 제가 여쭤보기도 좀 그런데 보통 이제 받아들이시는 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정명훈 지휘자세요. 네. 음악의 길로 들어서는 데 있어서 아버님의 영향이 컸죠. 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게 전혀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 시키거나 뭐 음악가 되길 바라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제가 처음에 지휘를 할 거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첫 반응이 oh no라고 했어요. 아이고야. 그런 반응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물론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뭐 아버지로서 자기 아이들이 자기랑 같은 직업을 하게 되면 뭐 좋아하는 면도 있죠. 네. 혹시 지휘하시다가요, 이건 잘 안 풀린다,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나?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아버님께 혹시 연락하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진 않는데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어떤 곡에 대해서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면 그럴 때는 가끔 음악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고민되는 부분, 뭐 잘 안 풀리는 부분은 뭐 그거는 아주 많죠. 그리고 그거는 끝이 없는 고민이에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도 뭐 아버지 수준에서도 맨날 같은 곡을 또 다시 공부하고 해서. 그러면요.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조언을 구할 때 정명훈 지휘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뭐 대답하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지휘라는 거는 각각이 이렇게 자기의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예. 결국에는 자기가 그거를 자기 방법을 발견을 해야 돼요. 제가 듣기에는 아버님 별로 도움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제가 그런 느낌을 드린 거면 뭐 그건 아니에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강릉에 처음으로 상임 지휘자 자리를 맡게 되고서 네. 지휘자라는 이런 음악, 뭐 물론 음악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오케스트라의 수십 명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 뭐 질문 있을 때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 지금 정기연주회 하신다는 말씀 듣고 클래식 밴드 애호가들이 굉장히 아마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정기연주회 무사히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더 나중에 기회 되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라도 한번 좀 모실 수 있는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시향의 정민 상임지휘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 12.4도로 평년보다 1.6도가 높았고 낮 기온은 23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2.3도가 높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지방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 동안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지금 충청도와 호남 지방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과 충남, 서해안, 호남 서해안 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산간도로나 터널 출입구 등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도 산지는 모레 저녁부터 글피 새벽 사이에 5mm 미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13도 등 전국에 8도에서 16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광주 25도, 서울, 대구, 부산 24도, 대전, 세종, 울산 23도, 제주 22도, 인천은 21도가 예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2도, 습도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우연히 한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다. 근무복을 입은 한 여성이 역 플랫폼을 전력 질주하는 뒷모습을 담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대체 무슨 다급한 사정이 있기에 그런 걸까 궁금하더군요. 기사를 클릭해 들어가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레일 부기관사인 그 여성이 급히 뛰어간 이유는 화장실을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관차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분 30초쯤 되는 짧은 정차 시간 내에 화장실이 딸린 두 번째 객차까지 뛰어갔다 오려면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100m 달리기 기록을 떠올려 보시면 용변을 보는 데 필요한 1분가량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0초 동안 140m 왕복 달리기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도 화장실이 비어있을 때 이야기지 누군가 화장실을 사용 중일 땐 아뜩해진다고 합니다. 기다릴까? 다른 객차로 다시 뛸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제사가 발차를 늦출 수는 있지만 열차 출발 지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 기관사들은 만약을 위해 비닐봉지를 챙기는 경우가 있지만 임시 변통이 불가능한 여성 기관사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합니다. 지하철 기관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2007년 기관사가 달리는 지하철에서 밖으로 몸을 내밀어 용변을 보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는 낡은 접이식 좌변기에 비닐 주머니를 넣은 휴대용 화장실을 지급하고 남성 기관사 소변용으로 30cm 길이 반투명 비닐봉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0초 남짓인 정차 시간 동안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기관석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기관실 내에서 용변을 볼 수 있을까요? 기관사들은 왜 이렇게 인간의 생리 본능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기차와 지하철, 역사 모두 설계 때부터 기관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은 그 사회가 노동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취재한 경향신문의 지적이었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기관사들의 용변 전쟁은 계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쯤 그건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Because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좀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변에 축하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주머니 사정 넉넉치 않고 좀 사정이 어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말씀 저희 시사야가 대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평소보다 더 많은 문자 오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711님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줄넘기 시합에서 1등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직 아이의 눈높이에는 줄넘기만 잘해도 신나고 즐거운 일이겠죠. 공부도 조금 잘하면 좋겠지만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딸 줄넘기 1등한 거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 전해주셨어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이거 아예 초등학교 보내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줄넘기 못해가지고 아주 쩔쩔매거든요. 근데 줄넘기 1등 했다는 거 이게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0023님 축하해 주세요. 제빵 기능사 3수 만에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빵 기능사 시험. 떨어졌을까 봐 재접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합격 글자 보고 정류장에서 냈다 소리 질렀네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거라 고민이 많았는데 도전의 나이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베이커리 카페 오픈하면 꼭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꼭 알려주십시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빵 기능사 우리는 그냥 빵만 먹을 줄 알았지 맛있게 먹었지 얼마나 힘든 직업이라는 걸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나오고 밤잠 설쳐가면서 빵 발효시키고 많은 분들한테 맛있는 빵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람 없다면 아마 그런 고된 일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 도전을 하셨다니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이커리 카페 오픈하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1239님 3년 만에 워크숍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없진 않았는데 막상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지금 다 같이 방송 듣고 있는데 건강하게 오늘을 맞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 축하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약간 뭉클해졌어요. 많은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격려의 메시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1239님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축하 메시지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이제 시작됐는데요. 01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잘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김성환의 시사 잘 듣고 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에?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늙어가는 게 아니구나. 성숙해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왠지 힘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녀들이나 뭐 부모님께도 잘하고 계시니까 더 하세요. 그쵸.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많이 똑같은 얘기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코로나 얘기. 아이고,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겠죠. 그러게요. 네. 근데 우리 잘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많은 네. 분들이. 네, 일단은 더 잘하기 위해서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어쨌든 지금 재유행이 됐다가 감소세로 접어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많이 창궐할 수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그런 질병을 함께 얻게 되면 중증화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고위험군들 분께서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수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겨울이 되면서 활동성도 강해지는 데다가 감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 중증화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지금 이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잖아요. 네. 이가 백신을 반드시 맞아주시라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금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에게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꼭 접종에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 겨울을 잘 넘긴다면 내년 봄쯤에는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실내 마스크 해제됐고요. 실내 마스크 의무만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더 우리 사회가 지금 상황을 잘 넘긴다면 네.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가 백신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개량 백신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도입한 이전에 우리가 맞았던 백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구형 백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표현이 조금 그런데 예. 이전에 우리가 맞았던 백신 이게 많이 남아 있다고요, 아직. 근데 그 백신이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사실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메르스 때도 그렇지만 예. 뭐 사스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으면 이 예. 일들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이제 앞으로 주로 쓰게 될 이가 백신은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에 둘 다 동시에 효과가 있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자와 모더나에서 BA5와 BA4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백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백신은 초창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 변이가 많이 돼서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는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지금 1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가 백신 하나에만 효과가 있는 1가 백신의 경우에는 화이자가 710만 회분, 모더나가 40만 회분이 남아있는데요. 2차까지는 접종률이 87%였어요. 많이들 맞으셨어요. 근데 3차 접종부터 접종률이 65%로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설명은 백신이 부족해서 못 맞는 것보다는 남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이고 잔여 백신 폐기를 단지 예산 낭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종 감염병이니까 예측도 어렵고 네, 맞아요. 또 사실은 대응도 쉽지 않고 까다로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백신 모자란다고 얼마나 비판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신종 플루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백신 모자라 가지고 고생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남은 백신 때 그 백신이 남아서 책임을 또 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초창기 백신 구입을 좀 주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바이러스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 대응 매뉴얼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신종 감염병이 나왔을 때 백신을 구입하든 뭐든 방역을 처음에 너무 강하게 하면 너무 막 숨 막히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느슨하게 하면 느슨하게 한다고 또 나중에서 뭐라고 하고 이 감염병이라는 게 대처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변이가 또 이렇게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백신도 없는 치료제도 없는 네. 메타뉴모 바이러스? 네, 메타뉴모 바이러스.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다? 이게요. 감기하고도 비슷하고 독감하고도
비슷하고 또 코로나하고도 비슷한 건데 굉장히 낯설어요. 예, 우선 첫 번째 이례적으로 최근에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는 갑자기 나빠지면 이제 폐렴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네. 폐렴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좀 중증이 될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한 제4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우선 호흡기 감염병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6세 미만의 환자들이 가장 신고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 비율과 좀 비교해 보면 네. 독감 바이러스는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거리는 뭐냐면 백신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치료제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백신을 적게 맞은 아주 낮은 연령층에서 많이 도는데 독감도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독감 그 주사를 빨리빨리 마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접종률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발열이랑 몸살 증세를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병원치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검출 비율이 38%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5명 중에 4명이 6살 미만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게 봄하고 여름에 유행하는데 가을에 유행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거리두기나 방역이 봄이나 여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제가 되면서 집단 생활을 하니까 영유아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을 보이고 폐렴이나 중증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고요.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감하고 이제 네. 메타뉴모 바이러스하고 그다음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증상을 전혀 구분할 수가 없겠는데요. 예,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수칙 똑같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데서 한 명이 걸리면 네. 주르륵 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너무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네요. 네, 김근식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요. 네. 24시간 동선 관리를 해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한다고 하는 게 정부의 대책입니다. 그리고 외출 금지 시간이 밤에 이제 저녁에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인데 만약에 외출이 가능한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전담 보호관찰관이 반드시 동행을 하고요. 네. 특히나 가장 위험한 게 미성년 여성들을 접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거나 보건 동선에서 이탈하게 돼서 만약에 정해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형사처벌이나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전자발찌 부착을 연장하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정부로 간다고 하잖아요. 의정부 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을 했고요. 보호관찰소랑도 한 라인을 구축해서 공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범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심리치료. 맞춤형 사회적인 프로그램도 병행을 하고요. 이제 주변에 학교나 어린이들이 오갈 수 있는 곳에 CCTV를 좀 추가로 더 많이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찰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게 경찰 쪽의 설명인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연쇄 성폭행범이 사회로 돌아올 때마다 이런 지금 소동을 겪어야 그러니까요. 되는 건가? 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거주지가 의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가지고 네. 의정부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2년 정도는 여기에 아마 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전에는 복역하기 전에 서울 강서구가 주소지였어요. 네. 지금 말소가 된 상태고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인천 서구, 계양구, 경기 고흥, 시흥, 파주 이런 데서 이제 성폭행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의정부 내의 갱생시설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여기가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법무부 산하의 갱생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김근식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 지역 커뮤니티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뭐 법무부, 시장실,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공유를 하면서 민원을 넣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의정부에 계신 분들은 여기 근처에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근식이 특히나 소아성 기호증으로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이 되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가 있는 고 일대 영화원, 아동 일시보호소, 초중고등학교 6개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원래 연고지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소자들에게 당분간 숙식을 제공하고 네. 사회를 복귀를 돕는 시설인데 최장 거주 가능 기간은 2년이에요. 근데 이게 참 그 여러 가지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쵸.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긴 할 텐데. 그럼요. 예.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 오히려 관리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고. 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네. 용이해질 수 있는 근데 측면도 자유롭게 있습니다. 또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얘기가 네. 달라질 것 같고 이런 부분까지도 법무부에서 좀 같이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간다고 예고가 되거나 네. 간다고 지금 뭐 알려진 지역에서 이렇게 반발해 있는 게 김근식의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검사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지난해 말까지 4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전문의가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어요. 네.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하는데 김근식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전과가 19범이기 때문에 네.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문가들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타고난 질병에 가깝다. 예,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로 그대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욕구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성적인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근데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이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고 그 이후에도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보가 좀 바짝 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네요. 예. 내일 BTS 공연 앞두고 부산이 뭐 지금 보랏빛으로 물들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니까 가보지 못하고요. 네. 길거리에도 보라색 등이 다 달려져 있고 네. 부산이 그냥 보라색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 멤버 중에 지민 씨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팬들은 이제 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6월에 팀 활동이 거의 중단된 지 넉 달 만에 완전체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벌써 여러 나라 팬들이 벌써 부산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공연인데요. BTS 전 세계 팬 가운데 5만여 명이 모여서 직접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팬클럽 활동하는 사람들만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만 명이 직접 관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무료로 이제 공연 표를 추첨을 했는데 네. 5만 명 가운데 한 40%가 외국인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표를 못 가신 분도 다 부산 가세요. 그래서 제 지인이 지금 기차표를 못 구해가지고 부산에 이 표를 못 구하는 건 당연하고요. 해운대에서 큰 전광판에서 또 여객터미널에서 네. 이제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거라도 보러 가려고 하는데 표를 못 구해가지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부산 시내 교통 체증이 심한데 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광안대교랑 부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BTS 상징하는 보라의 부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예상 교통량을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공연장 주변 물론이고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 경우도 이제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또 BTS로 아주 축제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예. 날씨는 괜찮아요? 날씨가 참네 일요일까지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도와주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16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가을을 오롯이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이고, 해가 네. 지면 갑자기 서늘해지니까 일교차가 커져서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일요일 밤부터 찬 공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아미 팬들보다 이영경 캐스터가 더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네. BTS 보이곡이라 자랑스럽거든요. 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